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주요 증시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내구재 주문 소식에 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택 지표가 부감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화수소 희석액 누출 사과 관련해 회사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잠정 주택매매 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가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국채 매각을 통해 66억 3천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정부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0권 하락하면서 1,093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환율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미결주택 매매 건수는 작년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4.9%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주택가격 상승과 고용시장 개선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택 물량 부족으로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1% 상승하면서 13,881선에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12% 하락하면서 1,5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 0.15% 상승했습니다. 3,15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영국과 독일 증시는 미국의 작년 12월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독일 지수는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네, 런던 자산운용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지 않으면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16% 상승하면서 6,294선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도 역시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3,7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 0.32% 하락하면서 7,83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11주 연속으로 이어진 엔화 약세가 조금 완화되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94% 하락하면서 1824선에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2.41% 올랐습니다. 234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39% 오르면서 23,6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19원 오르면서 1,093.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엔저 공습에 외국인들의 치고 빠지기가 계속되면서
어제 우리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쇼크에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의 매도 공격에 1930선까지 물러섰고요. 환율 전쟁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신사지점 박병욱 실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환율이 참 문제인데요. 어제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차 군단 급락하면서 또 외국인 거센 매도로 결국에는 1930선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19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예. 게다가 지금 환율은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어제 하루 멘붕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상당히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전주말 해외 시장이 우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상승도 기대되는 출발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웬일인지 장 초반부터 매도세를 아주 강하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1930선이 옆바깥 했는데 지수가 내려오면서 개인과 기관의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 낙폭은 줄어들어서 한 6.98포인트 하락한 1939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매도 공세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3,200억, 현대차의 900억, 그리고 포스코의 320억으로 이 종목으로 어제 외국인 전체 매물의 90%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예. 어제 좀 코스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의 순위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화가 있었는데 워낙 그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의 변화는 없고요. 뭐 현대차나 포스코 1, 2, 3등 큰 변화가 없는데 예. 그 아래 기아차가 좀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금융주들의 상승, 내수주들의 상승이 아마 있습니다. 예. 뭐 코스피 디커플링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코스피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유야 다들 아는 원고 엔저라는 환율 문제가 그 핵심일 텐데요. 예. 그 중에서도 원화 약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저에 따라서 지금 2010년 한국 주력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예. 그 2014년 들어와서 1월 달이죠. 그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그 오히려 확산되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그런 심리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한 그러면서 여기 뱅가드의 청산 물량이나 매수 차익 또 매물화 문제 그리고 예. 북한 핵실험 문제 등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매물에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뱅가드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은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엔화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화 절하는 추세의 문제이겠지만 그 절하 속도가 언제 둔화되느냐 이것이 가장 클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도 엔화 절하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2월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지난 주말 메르켈 총리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2월에 열리는 G20 회담에서 예. 아마 미국이나 중국, 독일 쪽에서 그 엔화 절하에 대한 압박성 발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빠른 엔화 절하는 물가 앙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직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네들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1, 4분기를 기점으로 엔화 절하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전망이 가시화될 수 있는 2월 중순부터는 코스피도 디컴플링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뱅가드 등 외국 펀드들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어떤 연유에서 지금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지? 그들이 추정하고 있는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예.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뷰의 예. 전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러니까 뱅가드가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또 푸치를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들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금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건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엔화 절하 속도가 가파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IT라든지 예. 그리고 자동차 쪽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현재까지 봐서는
신평사에서 의견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 그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화폐 전쟁, 그 예.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참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어떤 방안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예, 뭐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상황 계속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좀 회복이 될는지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예를 보면 외국인 수급 악화로 코스피가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하고 디커플링 됐던 예가 3개월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또 그리고 그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을 좌우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최대 공급원은 미국 시장입니다. 예. 따라서 세계 각국의 시장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오늘은 아마 미국 시장이 혼조로 끝났겠지만 예. 최근 미국 시장은 S&P 500 지수를 보더라도 2007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하여 새로운 추세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만 유독 외톨이가 되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시름을 깊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조만간 시간하고 조금만 갖춰지면 외국인 수급은 다시 선순환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그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제 토빈세를 비롯해서 뭐 이제 그 환율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곧 내놓게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 투자자들의 좀 심리가 위축이 돼서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뭐 지금 좋지 않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든 거래에는 거래 비용이 수반됩니다. 토빈스도 거래 비용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것이 저희 정책적으로 구체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매력 있다라면은 전혀 외국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4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 올렸고요. 예. 작년에 이제 매출 2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원화 강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잔치집이 아닌 지금 소상집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환율 문제, 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 둔화 우려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투자 심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점 대비 올해 고점 대비 한 11%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빠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삼성전자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이익 창출원은 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활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들 시장에서 취했던 성장 전략과 유사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같은 업체들의 지금 추격이 아주 눈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눈부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울 정도인데 이런 업체들의 추격에 대한 수성 전략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1, 4분기 정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제품 믹스별 이 기여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어떤 각사 부문별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강해질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가까운 시점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물이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봐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본격 매수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컸던 관계로 기술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됐다고 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매수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외국인들 매물에 소진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을 때 외국인들은 매물 공세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강요했던 것이 과거에 선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사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삼성전자의 매도를 지속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금년 들어서 연초에 참 좋은 모습으로 코스피가 출발을 하다가 1월 내내 참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좀 어떻게 장세가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2월 장세는 크게 봐서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제어하고 있는 변수들이 2월 중에 다 해소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졌지만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007년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세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저점에서 매수한 대기 매물들의 차익 욕구도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증시가 상승보다는 미국 증시가 하단을 타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충격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 생각과 반대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하락할수록 그러니까 뭐 원고 엔저 피해주인 저희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들의 그 하방 지지 탄력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매도를 할수록 그 하방 이익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매물 공세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월 시장은 크게 봐서 1890선을 하단으로 보고 2000선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월에도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2월 달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보수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890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에라도 시장은 돌아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변수의 영향이 큰 종목 위주로 가지지 않겠느냐. 특히 2003년부터 보게 되면은 저희 한국 시장은 그 글로벌 유동성의 근원지 미국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결정됐지만은 종목별 움직임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2007년까지 보게 되면 아마 그 주로 조선 금속 등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의 비중이 중국 수혜주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뭐 음식료, 담배, 소위 말하는 주로 내수 업종의 영향이 커졌는데요.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코스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소개해 주시죠. 오늘 장은 아마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 시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 및 전기, 전자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외국인 매물이 나와서 그 양측의 그 투자 심리가 충돌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제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가 8,450 정도 나왔는데요. 그 옵션 쪽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풋 매도, 콜 매수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하방, 상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대응은 지수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포에 시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저점에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나타났던 트로이카의 주들, 증권건설, 은행주들의 상승이 보인다면은 그들 쪽으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두 개만 간단하게 주시죠.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특정 자문사 유기 문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급에 깨져서 내려왔을 때 실적을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월초 대비 34%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후반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증권 박병욱 실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들어 인도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재정 적자 해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인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인도 증시에서 지난 23일까지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가 30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기록한 21억 8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중동 담당 투자 책임자는 인도 정부가 그동안 경제 성장이 더디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 덕분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세금 감축안 그리고 유류 보조금을 줄이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을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인도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 외국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의 최대 화두는 바로 환율이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국가, 바로 일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흐름에 따라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3월 마감하는 2012 회계연도에 8,907억 엔, 우리 돈 약 10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 실적을 매우 기대하고 있고 달러당 엔화 가치가 90엔대를 유지하면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8.4% 뛸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반면 기사에서는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상황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통신은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피해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신은 일본의 환율 정책으로 한국을 밟고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작년 시행한 닐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8개월 만에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아마도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 비용 지출을 확대한 데서 약속한 데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투자 심리 또한 지난해 12월에 비해 조금 높아졌다고 한국은행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5% 정도 상승했는데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통화의 변동성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신뢰도 지수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 상황에 따라 대표적인 표본을 만들고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어제 하루 동안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0권 하락하면서 1,093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히 한번 전문가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